가정법원 앞에 회색빛 보도블록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몰아쳤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이지연의 얇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심하게 펄럭였지만 이지연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금 찍은 이혼 도장의 붉은 인주가 채 마르지도 않았을 시간이었죠. 뒤따라 나온 박민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지연의 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민호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지연, 너 내 말 안 들려? 거기 안 서? 이지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박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지연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검지손가락으로 이지연의 이마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박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지연을 조롱했습니다. 너 지금 속으로 만세 부르고 있지?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끝났다고 말이야. 근데 어쩌냐?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주제에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밥값이 얼마인데 빈손으로 나가면서 고개가 그렇게 빳빳해? 이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식모도 월급은 받아. 15년 동안 당신 집안 비위 맞추면서 내가 받은 건 멸시랑 모욕뿐이었어. 위자료? 필요 없어. 더 큰 걸 가져갈 거니까. 박민호가 콧방귀를 뀌며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더 큰 거? 네가 가져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돼? 지금 그 싸구려 코트? 웃기지 마. 우리 어머니가 너 나갈 때 10원 한 장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박민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짤랑거리며 깐족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40대 가장이라기보다는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 그 자체였습니다. 박민호가 차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이지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질질 짜지 마라. 우리 어머니 심장 약하신 거 알지? 거짓골에서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박민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차에 올라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는 이지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연이 휴대전화 화면을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 이지연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은행 VIP 센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 회장님 5천억 관리 문제로 몇 번 문의를 드렸는데 연결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이지연이 떨림을 감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제 명의로 된 계좌의 모든 잔액을 인출해 주세요. 1원도 남기지 말고요. 센터장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금액이 워낙 커서 혹시 최명자 회장님 동의는 받으신 건가요? 워낙 큰 금액이라 회장님 제가 없이는. 이지연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센터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센터장님, 그 계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죠? 센터장이 곤란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거야. 법적으로는 이지연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소유주는 최 회장님인 걸 저희가 다 아는데. 이지연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더욱 또렷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제 돈이라는 거네요. 그럼 제 돈 제가 찾겠다는데 은행이 왜 막습니까?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5천억 원 전액. 수표와 현금으로 나눠서 준비하세요. 만약 10분 내로 처리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 넣고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센터장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이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자가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소파에 기대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명자가 샴페인 잔을 흔들며 박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칙칙한 것이 집구석에 없으니까 공기부터가 다르지 않니? 진작 내쫓았어야 했는데 민호가 정 때문에 너무 오래 끓었어. 박서아가 과일을 집어먹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언니. 아니, 그 여자는 꼭 집에 귀신 붙은 것처럼 음침했잖아. 엄마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해서 편하긴 했는데. 근데 엄마, 위자료 정말 한 푼도 안 준 거야? 나중에 소송 걸면 어떡해? 최명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쳤니? 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딴 계집애한테 줘? 15년 동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줬으면 됐지. 감히 우리 집안 돈을 넘봐? 어림도 없지. 소송?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사지. 박서아가 낄낄거리며 최명자의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대단해. 독하다 독해. 근데 그 여자 명의로 해둔 그 돈들은 괜찮은 거야? 5천억이라며. 혹시라도 그 여자가 땀만 먹으면 어떡해? 최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그년이 무슨 배짱으로 그 돈을 건드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을 줄 알지. 내 인감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가 뭘 어쩌겠어? 그리고 그 돈은 내 목숨줄이야. 건드리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줄 알라고 해. 박서아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아부했습니다. 와, 소름 돋아. 엄마 카리스마 짱이다. 그럼 이제 우리 그 돈으로 리조트 사업 시작하는 거야? 나 이번에 디자인 팀장 시켜주는 거지? 최명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박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호도 새 장가 들여서 더 빵빵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우리 그룹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두 모녀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경쾌한 알림음이 펜트하우스의 평화를 깼습니다. 최명자가 귀찮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이 좋은 시간에. 김비선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한 최명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유롭던 미소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서아가 깜짝 놀라 최명자의 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최명자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최명자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서아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에서 온 인출 알림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출금 안내. 출금액 5천억 원. 잔액 0원. 박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5천억이. 잔액이 0원이야. 엄마, 이거 전산 오류지? 최명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뒤로 넘어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돈 5천억. 그년이야. 그년이 내 돈을. 최명자는 숨이 넘어갈 듯 쇳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박서아가 울부짖으며 최명자를 흔들었습니다. 박서아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빨리 은행에 전화해. 그 여자가 훔쳐간 거야. 최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박서아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악을 썼습니다. 눈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잡아. 당장 그년 잡아. 내 돈 5천억 찾아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으악.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최명자의 펜트하우스에는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은행 정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오르려던 이지연이 멈칫하자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지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지연 씨, 최명자 회장 측에서 5천억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시댁의 비자금을 훔쳐 달아난 게 맞습니까? 다른 기자가 몸으로 밀치고 들어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들 몰래 거액을 인출한 이유가 뭡니까? 이혼 위자료 불만 때문입니까? 이지연은 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창백하지만 결기 어린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소란스럽던 주위가 이지연의 침묵에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이지연이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그 계좌는 15년 전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제가 돈을 찾는데 그게 왜 도둑질입니까?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맨 앞줄에 있던 기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명의신탁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주는 최 회장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소했습니다. 도덕적 문제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명자 회장님께 대신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며느리 명의로 5천억이나 되는 현금을 왜 굳이 숨겨둬야 했는지 말입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지연이 카메라를 향해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지연이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돈 가질 생각 없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거액이 정말 깨끗하게 번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피눈물인지 최 회장님이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신다면 그때 10원 한 장 빼지 않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은 말을 마치자마자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는 이지연의 인터뷰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최명자가 소파를 발로 차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이 감히 방송에 대고 나를 협박해? 출처를 밝혀? 내가 누군지 알고 주둥아리를 놀려. 박민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파 구석에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다가 기자들이 우리 회사 세무조사라도 하자고 들면 어떡해요? 지연이 저거 보통 마음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서아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저 언니
우리 집안 비밀 장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혹시라도 그 돈이랑 같이 증거라도 빼돌렸으면 우린 끝장이야. 오빠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박민호가 울컥하며 박서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맨날 지연이 무시하고 하녀 부리듯 해서 도끼가 오른 거지. 너 때문이야. 최명자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닥쳐. 다들 닥치지 못해? 최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명자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애들 풀어. 그년 지금 택시 타고 이동 중이야. 돈 가방은 물론이고 그년이 가지고 있는 서류 쪼가리 하나까지 싹 다 회수해. 그리고 최명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 입 다시는 못 놀리게 아주 확실하게 조져놔. 알았어? 이지연을 태운 택시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이지연은 검은색 가죽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5천억 원의 예금 증서와 최명자의 5천억 횡령자금 내역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이지연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등 뒤에서 저벅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연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자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이지연이 골목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덩치가 산만한 사내 2명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막아선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김 실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김 실장이 손을 내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지연 씨 되시죠? 회장님께서 물건 좀 찾아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 가방 이리 넘기시죠. 사모님 몸 상하는 거 원치 않으실 텐데. 이지연은 뒷걸음질 치며 가방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 가방을 뺏기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비키세요. 당신들 누군지 알아요. 최명자 회장이 보냈죠? 이거 엄연한 강도 행위예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뒤에 있던 사내가 순식간에 다가와 이지연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김 실장이 혀를 차며 이지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가 경찰 무서워서 이 짓 하는 줄 아십니까? 회장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라고. 김 실장이 눈짓을 보내자 사내들이 이지연을 에워싸며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지연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가방 끈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내들의 구둣발이 이지연의 몸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지연이 고통을 참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나? 절대 못 줘. 이 돈은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 배 채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피값이라고. 김 실장이 짜증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칼날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김 실장이 이지연의 얼굴 가까이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피가? 웃기고 자빠졌네. 사모님,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요? 손목 하나 날아가야 정신 차리시겠어?
셋셀 때까지 가방 놔. 안 와. 이지연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손은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의 차가운 칼날이 이지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서늘한 감촉에 이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실장이 카운트다운을 하듯 입꼬리를 비틀며 숫자를 셌습니다. 김 실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2. 이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들이닥쳤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경찰차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거기 뭡니까? 당장 동작 그만하고 손머리 위로 올리세요. 김 실장이 인상을 확 구기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짭새가 떴네. 김 실장은 칼을 순식간에 품에 감추며 이지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김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죠? 우리가 사모님 뒷조사 하나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햇살 요양병원 302호. 이순자 할머니. 이지연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이름과 병실 호수가 김 실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지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뒷걸음질 치며 이지연을 조롱했습니다. 효녀시라면서요? 어머니가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으시면 안 될 텐데. 돈가방 들고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좋을 겁니다. 김 실장과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쥐새끼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지만 그들은 이미 담을 넘어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이 이지연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습니까? 이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 실장이 남긴 햇살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지연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지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이지연은 찢어진 스타킹과 벗겨진 구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큰 길가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이지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을 태운 택시가 요양병원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서너 명이 위협적인 자세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택시 안에서 몸을 잔뜩 수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지연이 택시 기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병원 뒷문 쪽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병원 뒤편 주차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지연은 어둠을 틈타 병원 뒷문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평소 안면이 있던 수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 302호 이순자 환자요. 괜찮으신가요? 수간호사가 이지연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입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지연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조금 전에 사위라는 분이랑 웬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어르신 모셔가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이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민호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와장창하고 기물 파손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호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박민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 장모 내가 모셔가겠다는데 병원이 왜 막아? 보호자 동에? 내가 보호자야. 당장 휠체어 대령 안 해? 이지연이 입술을 깨물며 로비 쪽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박민호가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들과 함께 원무과 직원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이지연의 어머니 이순자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이순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이처럼 울먹거렸습니다. 이순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갈래? 지연아, 엄마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이지연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박민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품에 안은 5천억이 든 가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돈을 뺏기면 어머니도 자신도 미래도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이지연이 숨어있는 기둥 쪽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지연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지연, 숨어있지 말고 나와. 너 있는 거 다 알아. 장모님 밖으로 모시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이지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민호가 사내에게 눈짓을 하자 사내가 이순자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가 아이고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호가 낄낄거리며 협박했습니다. 너 안 나오면 장모님 오늘 밤 이 추운 길바닥에서 주무셔야 할 거다. 5천억이 중요해? 아니면 낳아준 애미가 중요해? 선택해. 이지연은 기둥 뒤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5천억 횡령 자금을 경찰에 신고해 시댁을 구속시키려던 계획이 어머니라는 가장 약한 고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준비했던 증거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몸값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어머니의 비명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지연이 기둥 뒤에서 걸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연이 가방을 높이 들어 보이며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돈 여기 있어.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박민호와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지연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와 같았습니다. 이지연은 호랑이 굴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박민호와 건달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이지연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지연은 가방을 가슴에 품은 채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병원 벽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민호가 혀를 차며 이지연을 회유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어차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거 이리 내놓고 장모님 모시고 조용히 시골 가서 살아. 내가 차비는 넉넉히 챙겨줄게. 이지연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 이순자에게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돈을 넘겨주면 어머니도 자신도 영원히 최명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지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차비, 웃기지 마. 당신들이 약속을 지킬 위인들이야?
돈 받는 순간 우리 모녀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거잖아. 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말로 하니까. 야, 뺏어. 사내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이지연의 눈에 벽면에 비치된 빨간색 소화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연은 반사적으로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박민호와 사내들의 얼굴을 향해 호스를 겨누고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치익! 하얀 분말 가루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며 로비를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박민호와 사내들이 으악, 내 눈, 하며 기침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이지연이 수간호사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선생님, 엄마 데리고 병실로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경찰 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빨리요. 수간호사가 정신을 차리고 이순자의 휠체어를 밀며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이지연은 어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병원 정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분말을 뒤집어 쓴 박민호가 쿨럭거리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잡아. 전현 잡아. 돈 가방 가지고 튀잖아. 놓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지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욕설과 구두 굽소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은 복잡한 골목길을 요리조리 파고들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애썼습니다. 어디선가 지나가는 빈 택시가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거의 도로에 뛰어들다시피 하여 택시를 세워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 무슨 일이세요? 옷이랑 머리가. 이지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직진해 주세요. 빨리요. 아무데나 가서 세워주세요. 택시가 맹렬한 속도로 출발하자 뒤쫓아오던 사내들의 모습이 점차 작아졌습니다. 이지연은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외진 산동네 입구에 이지연을 내려주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반쯤 폐허가 된 철거민촌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좁고 가파른 골목길은 음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지연에게는 화려한 강남보다 이곳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찢어진 구두를 끌며 비틀비틀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발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와 현기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때 낡은 대문 위에 붙은 작은 간판 불빛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무료 법률 상담. 허름한 주택을 개조해 만든 듯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낡은 스웨터를 입은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도영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야근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도영은 담벼락 아래 쓰러져 있는 이지연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강도영이 이지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십니까? 이지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품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영의 따뜻한 손길이 이지연의 차가운 손등에 닿았습니다. 이지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숨겨주세요. 강도영은 이지연의 몰골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급히 그녀를 부축해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좁지만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낡은 책장과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연탄난로 위에는 주전자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이지연을 낡은 소파에 눕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자 이지연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눈을 뜨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도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하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영이 안도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안심하세요.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이지연은 몸을 일으키려다 벽에 붙은 거대한 현수막과 사진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철거 용역 깡패들에게 맞아서 피 흘리는 노인들, 쫓겨나 울부짖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위에는 붉은 글씨로 최명자 회장과 명성건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이 5천억이 바로 저 사진 속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모은 돈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분들 다 최명자 회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강도영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살던 터전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쫓겨난 분들입니다. 보상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말이죠. 저는 이분들 소송을 돕고 있는 변호사 강도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시길래 최 회장님 이름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지연은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려온 이곳이 바로 자신이 속죄해야 할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남자가 자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지연이 결심한 듯 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아주 많습니다. 이지연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 가득 찬 5천억의 예금 증서와 서류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강도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진실이 도영의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의 운명적인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방 가득 채워진 예금 증서와 수표 뭉치, 그리고 횡령자금 장부가 담긴 USB가 서늘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강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경악과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도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최명자 회장이 15년 동안 은닉해온 자금이 5천억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돈을 전부 선생님 명의로. 이지연은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쥔 채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이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금고로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만함이 제게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강도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주인이라뇨? 최 회장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 벽면에 붙은 철거민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울고 있는 할머니, 피를 흘리는 청년, 쫓겨난 아이들의 모습이 이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지연이 사진을 가리키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분들이요. 최명자가 짓밟고 빼앗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써야죠. 그게 이 돈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찾아왔을 거라 생각했던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정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연의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돈을 들고 도망친 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 5천억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최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변호사 자격증을 걸고 돕겠습니다. 이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아군을 만난 안도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5천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이제 최명자를 찌르는 칼이 아닌 약자들을 지키는 방패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지연과 철거민들에게 찾아올 새로운 희망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늦은 아침 평화로워야 할 달동네 마을 광장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찍고 솥단지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돈 안 갚을 거야? 오늘까지 이자 안 내면 이 집구석 다 밀어버린다고 했지. 당장 돈 내놔.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며칠만 더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공사판 나가서 돈 벌어오면 갚을게요. 제발 이 천막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사채업자가 더러운 것을 보듯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이지연과 서류 가방을 든 강도영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껌을 짝 씹었습니다. 사채업자가 건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웬 아줌마가 나서? 네가 이 할망구 딸이라도 돼? 돈 갚을 거 아니면 꺼져. 이지연은 물러서지 않고 사채업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겁에 질린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죠? 이분들이 갚아야 할 돈이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사채업자가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전부? 이 아줌마가 돌았나? 여기 사람들 빚 다 합치면 원금의 이자까지 20억이 넘어. 네가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냐? 이지연이 강도영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도영이 서류 가방을 열고 미리 준비해 온 수표 한 장을 꺼내 사채업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이 수없이 찍힌 고액 수표를 본 사채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도영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기 30억입니다. 원금과 법정 이자를 포함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차용증 돌려주시고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떠나십시오. 안 그러면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즉시 경찰 부르겠습니다. 사채업자는 손을 벌벌 떨며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인지 몇 번이나 확인하던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철수해. 빨리 가자. 사채업자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하나둘씩 이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이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선생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우리를 도대체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지연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이지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빚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뻗고 주무세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를 연발하며 이지연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입구에는 강도영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이지연의 얼굴은 복수의 화신이 아닌 기적의 천사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마을 평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쌈짓돈을 모아 차린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이지연은 할머니가 떠주는 따뜻한 국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먹던 사내진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넘어갔습니다. 강도영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이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네요. TV 뉴스에서는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5천억 횡령자금 경찰의 신고 압수금으로 철거민 구제, 현대판 의적 등장에 여론 반전.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 엄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 당장 돈 들고 내 앞으로 와. 마이너스 최명자. 웃고 있는 이지연의 얼굴 위로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두 번째 위기가 독사처럼 그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국밥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 마을 광장에 설치된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요란한 속보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게 식사를 하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TV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붉은색 자막 단독 입술을 띄운 채 뉴스를 전하고 있었죠. 앵커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현대판 의적으로 칭송받던 재벌가 며느리 이지연 씨와 인권 변호사 강도영 씨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내연 관계이며 5천억 원의 횡령자금 인출은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치밀한 횡령극이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이지연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도영 역시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병원복을 입은 최명자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최명자는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그 착해 빠진 우리 며느리가 저강 변호사라는 제비 같은 놈한테 홀려서 세상에 15년 동안 모은 회사 공금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저 두 사람 불륜관계인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그걸 덮어주려다 이 사달이 난 겁니다. 흑흑.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님이라며 이지연을 반기던 사람들의 눈빛에 의심과 혼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민이 쭈뼛거리며 강도영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거 진짜요?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우리를 이용한 거요? 돈 세탁하려고? 강도영이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최 회장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쇼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어르신들, 제 말 믿으시죠? 하지만 사람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지연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이지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시댁 쪽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강도영이 이지연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최 회장이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차로 가서 사무실에 있는 원본 증거들을 챙겨야 합니다. CCTV 영상이랑 녹취록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강도영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릴 믿어줄까요?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강도영이 씩씩하게 웃어 보이며 이지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진실은 절대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차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사람들한테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강도영은 이지연을 마을 회관 안쪽으로 피신시킨 뒤 주차해 둔 차를 가지러 골목길로 뛰어갔습니다. 이지연은 멀어지는 강도영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강도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 기자. 지금 뉴스 봤지? 그거 다 가짜야. 내가 지금 증거 가지고 갈 테니까. 말을 채 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의 틈새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강도영의 뒤통수를 둔탁한 몽둥이로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도영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쓰러진 강도영의 흐릿한 시야 사이로 김 실장의 비릿한 웃음이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껌을 씹으며 강도영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김 실장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나으리, 법대로 하자면서 왜 이렇게 혀가 길어? 회장님이 널 아주 보고 싶어 하신다. 조용히 따라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의식을 잃어가는 강도영을 짐짝처럼 들어 승합차에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도영의 안경만이 깨진 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강도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지연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뉴스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연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내가 가봐야겠어.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이지연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도영 변호사였습니다. 이지연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변호사님, 어디세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강도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귀에 익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명자가 특유의 오만한 목소리로 깔깔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서방님 기다리느라 목 빠지겠네. 근데 어쩌니? 내 그 대단한 변호사 서방님은 지금 나랑 차 한잔하고 있는데. 이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설마 강 변호사님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최명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잘못이 왜 없어? 남의 집 가정사 끼어들어서 돈 빼돌린 게 잘못이지. 긴 말 필요 없고 지금 영상 통화로 돌릴 테니까 똑똑히 봐라. 네가 훔쳐간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지. 전화가 영상 통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나타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폐공장으로 보이는 어두운 곳, 강도영이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 실장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화면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변호사님. 으악. 어머니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화면 속에 최명자가 강도영의 머리채를 잡고 카메라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강도영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강도영이 재갈 물린 입으로 웅얼거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최명자가 카메라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협박했습니다. 잘 들어.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돈 5천억이랑 네가 가지고 있는 USB 원본 그대로 들고 와. 장소는 내가 다시 보낸다. 만약 경찰을 부르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최명자가 김 실장에게 눈짓을 하자 김 실장이 방망이로 강도영의 옆구리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퍽! 강도영의 몸이 튀어오르며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이지연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마. 때리지 마세요. 갈게요. 돈 가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최명자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아, 그리고 잊은 게 있는데. 내 친정 엄마도 옆방에 잘 모셔뒀다. 효녀 심청이가 두 사람 다 살리려면 서둘러야 할 거야. 1분이라도 늦으면 둘 다 시체로 받게 될 줄 알아. 화면이 뚝 끊어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이지연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론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고 유일한 조력자는 인질이 되었으며 지켜야 할 어머니마저 잡혀갔습니다. 이지연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5천억은 이제 세상을 구할 희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지연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지연이 낮게 움츠렸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내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 줄게. 대신 각오해. 나 혼자는 절대 안 죽어. 이지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어둠이 깔린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감았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폐공장 안에는 먼지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달빛이 공장 중앙을 비추자 의자에 묶인 채 축 늘어진 강도영과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이순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앞에는 최명자가 모피 코트를 걸친 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박민호와 김 실장은 몽둥이를 든 채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지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5천억의 행방이 담긴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결연하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손뼉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셨네. 제 시간에 딱 맞춰왔구나. 효심이 지극해. 아주 눈물겹다 눈물겨워.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강도영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영은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망가요. 이지연이 최명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약속대로 왔어요. 돈도 가져왔고 원본 파일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먼저 풀어줘요. 당장. 박민호가 이지연의 앞으로 다가와 가방을 낚아채며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여기서 명령은 어머니가 하는 거야. 일단 물건 확인부터 하고. 박민호가 가방을 열어 최명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표 다발과 USB 그리고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수표 한 장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명자가 희열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 돈, 내 피 같은 5천억. 하하,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네. 감히 내깟 것들이 이걸 넘봐? 이지연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고 때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저 불쌍한 철거민들 눈에서 피눈물 뽑은 것도 모자라서요? 최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지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최명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착각하지 마라. 돈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개돼지들이지. 철거민, 그깟 늙은이들 몇 명 죽어나간 게 대수니? 내 리조트가 올라가고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게 더 중요해. 정해. 웃기지 마라. 돈이면 판사도 검사도 다 내 발밑에 기어다녀. 이번에도 봐라. 내가 언론에 돈 좀 푸니까 너희는 바로 불륜 커플의 사기꾼 되잖아. 이게 세상의 이치야. 이지연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돈이면 살인도, 납치도, 여론 조작도,
횡령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입으로 직접 시인하신 겁니다. 최명자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지연이 코트깃에 달려있던 검은색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였습니다. 이지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들으셨죠?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회장, 최명자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미 이지연과 강도영은 이 자리로 오기 전 횡령자금과 장부, USB 원본을 들고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폐공장에서 오가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 고발 내용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었죠. 그 순간 김 실장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랑 유튜브에 회장님 말씀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되고 있답니다. 접속자가 벌써 100만이 넘었습니다. 최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라이브? 전현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지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여론, 이번에는 돈으로 못 막을걸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명자는 미친 사람처럼 이지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최명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죽여. 전현 죽여. 당장 카메라 꺼. 김 실장 뭐해? 저거 뺏어. 김 실장이 품에서 칼을 꺼내 이지연을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쿵, 쿵, 쿵.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김 실장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꼼짝 마. 수십 명의 무장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낯익은 얼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바로 달동네 철거민들과 이지연이 도와주었던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 대신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벽을 만들며 이지연과 강도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맨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우리 선생님 건드리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내 시체를 넘고 가라.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 없이 깡패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실장과 깡패들은 경찰의 총구와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칼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투항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김 실장과 박민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호가 질질 끌려가며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연아, 나 좀 살려줘. 다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난 몰랐어. 억울해. 이지연은 끌려가는 박민호를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최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왕국이. 경찰이 최명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명자가 발악하며 이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 천벌을 받을 거야. 이지연이 천천히 최명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지연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벌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어머니, 감옥에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시겠네요. 식비는 공짜니까요. 부디 그곳에서 당신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 생각하며 참회하세요. 최명자는 분에 못 이겨 거품을 물고 기절하듯 쓰러졌고 경찰들에 의해 짐짝처럼 실려 나갔습니다. 공장 안에는 이제 안도감 섞인 한숨소리와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지연은 밧줄이 풀린 강도영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도영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도영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해냈군요. 정말 멋졌습니다.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강도영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버텨줘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옆에 있던 이순자 어머니가 이지연을 끌어안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새끼, 우리 지연이, 엄마가 미안해. 나 때문에. 이지연은 어머니와 강도영,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폐공장에 깨진 창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서울구치소의 회색벽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가혹하고 신속했습니다. 최명자 회장은 5천억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납치 등의 죄로 징역 20년, 박민호와 박서한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박민호가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이지연을 보며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퀭해져 있어 예전에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민호가 수화기를 붙잡고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지연아, 나 좀 꺼내줘. 여기 사람들 너무 무서워. 밥도 맛없고 잠도 못 자겠어. 내가 나가면 진짜 너한테 잘할게. 다시는 바람도 안 피우고 어머니 말도 안 들을게. 응?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제발. 이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남자가 이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수화기를 들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연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호 씨,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당신이 지은 죄 거기서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마세요. 이게 내 마지막 배려입니다. 박민호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발악했습니다. 야, 이지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15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야, 가지마. 지연아. 교도관들이 박민호를 제지하며 끌고 갔습니다. 박민호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의 운동장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자와 박서아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서아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가 내 망쳤어. 5천억? 웃기고 있네. 콩밥이나 먹는 주제에. 최명자가 쉰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인연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네가 사치 부리다가 횡령 들킨 거잖아. 내 돈 내놔. 내 돈. 교도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과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이지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길가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쓰러져 가던 철거민촌 달동네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공판 절차를 거쳐 환수된 5천억 횡령자금 가운데 피해자 지원 몫으로 배정된 돈은 전액 희망재단의 설립 기금으로 쓰였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철거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 도서관 그리고 노인 복지센터가 지어졌습니다. 희망재단 이사장 이지연. 새로 지은 센터 입구에 걸린 현판을 닦으며 이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코트를 입은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활기찬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순자 어머니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제법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상추를 뜯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어머니가 이지연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서 새참 좀 먹어라. 김할머니가 떡 해오셨다. 이지연이 네 엄마 하고 대답하며 달려가려는데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깔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강도영이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노란 풀이 지어 꽃다발을 쑥스러운 듯 내밀었습니다. 강도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재단 설립 1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이지연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1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강도영이 이지연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고생이라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지연 씨,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잊고 저랑 같이 더 행복해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빨리 합쳐.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강도영이 활짝 웃으며 이지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주민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5천억이라는 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값진 사랑과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지연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주인공, 이지연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